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5년차 30대 여성이에요. 여자 팔자 만나는 남자 따라간다 라고 하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사실 전 친구 대타러 나간 거라서 밥이나 얻어먹고 들어올 생각이었죠. 근데 나가보니 상대남이 괜찮은 거예요. 아는 것도 많고 뭐랄까 잘생긴 건 아닌데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고 해야 하나? 암튼 놓치기 싫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어요. 대타라고. 그랬더니 상대남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사실 저도 대타예요. 우린 깔깔대고 웃었죠.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냐면서요. 그리곤 다시 통성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서로에 대한 탐색전에 돌입했죠. 상대남은 영화과 1학년생으로 영화감독이 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쓰고 있는데 얼마 전 군대 영장이 나오는 바람에 완성도 못하고 입대하게 생겼다고 말이죠. 허. 아쉽지만 우리 만남은 여기까지인 걸로.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솔직한 심정이었죠. 남자는 군대 가기 전에 어떻게든 여친을 만들고 싶겠지만 여자 입장에선 그 반대잖아요. 남친이 군인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도 굳이 군인 남친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랬더니 상대남이 뜬금없이 그러더군요. 세렌디피티라는 영화 아세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면 우연이라도 다시 재회하게 될 거예요. 그 영화처럼. 그러니까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는 미래에 맡기고 우린 오늘을 즐기자고요. 상대남은 질척이지 않고 쿨했어요. 그날 우린 차도 마시고 영화 관람에 술까지 마시곤 자정이 다 되어서야 헤어졌죠.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광고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대학에서 디자인 전공을 하긴 했지만 학교 공부와 회사 일은 별개더라고요. 늘 사수한테 깨지고 울면서 사표를 썼다가 찍기를 반복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부서에서 영화 홍보를 맡게 돼서 제가 사수와 함께 영화사 담당자 미팅에 참석하게 됐죠. 감독은 막바지 편집 작업 때문에 바빠서 못 오고 대신 조연출이 온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결국 영화사 직원과 사수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저만 남게 됐죠. 그렇게 한참을 혼자 회의실에서 조연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맞죠? 자영씨.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오래전 소개팅 그 남자였어요. 근 7년 만이었지만 그와 저는 한눈에 서로를 알아봤죠. 세렌디피티.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린 그 인연 덕에 사귀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죠.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을 연결해준 남편이 조연출이던 영화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폭망했어요. 그 영화만 잘 됐어도 남편이 입봉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텐데 말이에요. 영화 개봉이 엎어지고 남편은 한동안 일거리를 찾지 못했어요. 여기저기 시나리오를 보내봤지만 모조리 퇴짜였죠. 그러다 선배 추천으로 영화과 지망생 애들 과외를 맡게 됐어요. 근데 이마저도 일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드문드문 가뭄에 콩나듯 들어오니 얼마 안 돼 뚝 끊겨져 버렸죠. 그 후로는 거의 제가 남편을 벌어먹이다시피 했어요. 그 때문에 남편은 많이 의기소침해졌죠. 그러다 어느 날인가 영화 그만두고 취직을 하겠다더군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미련에 남는 얼굴로 말이죠. 그래서 딱 2년만 더 해봐. 그동안은 내가 데이트고 뭐가 알아서 할 테니. 지금 이렇게 그만두면 평생 후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봐. 남편은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입봉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한 영화사에서 남편 시나리오에 관심을 보였죠. 그렇게 구두 계약을 맺고 시나리오 수정에 들어갔는데 뭐? 또 영화가 엎어져? 투자 받는다고 한 게 엊그제인데 도대체 왜? 제작 전에 엎어지는 건 영화판에선 일상 다반사라더군요. 하기사 다 찍어 놓고도 엎어지는걸요. 게다가 제대로 계약서를 쓰고 시작한 일도 아니고 영화사 대표랑 구두 계약을 한 거라 돈도 한 푼 못 받고 끝났어요. 1년 반이나 매달려 작업했는데 말이죠. 그 일로 남편은 영화에서 손을 뗐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상태였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이가 있어서 취직도 쉽지 않을 텐데. 큰형이 하는 식당에서 일하려고. 장사가 잘 돼서 손이 많이 필요한가 봐. 식당? 전 동네 백반집이나 잘해야 갈비집 정도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의 큰형이 하는 식당은 TV에도 자주 나오는 대박 맛집이더라고요. 장사가 잘 돼서 얼마 전에 골목 하나 거리에 2호점을 열었는데 거기도 그렇게 잘 된대요. 이번에 얘기하면서 남편이 일에 익숙해지면 거길 떼어주겠다고 했다나 봐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투자한 돈을 바꿔서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남편이 취직도 했겠다. 우린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양가 부모님을 찾아뵈었어요. 시부모님께선 인간구실 못하고 살 줄 알았던 막내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엄청 기뻐들 하셨죠.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께선 남편이 형님 가게에서 일하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형님이 곧 2호점을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라며 시큰둥 하셨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홍기찬 딸이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는데.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고 우린 큰형님 내외를 뵈러 갔어요. 아주버님은 원래 공무원이셨는데 형님 하던 식당이 대박이 나면서 공무원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식당 일에 뛰어드셨더라고요. 손위형님은 돈놀이하는 집 딸로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자랐대요. 그래서 그런가 돈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남편 말에 따르면 세금 적게 내려고 꼼수도 그렇게 부린다나요? 암튼 형님은 저랑 좀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손위 시누이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전화통화만 했는데 꽤 활달하고 시원시원한 성격 같았어요. 한국에 있다고 해도 시집살이 시키고 그럴 타입은 아니었죠. 아무튼 얼마 뒤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미국 사는 시누이도 미국인 남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시누이는 제 예상대로 성격이 좋았어요. 근데 묘하게 큰형님하고는 상극 같았죠. 큰형님도 시누이 앞에선 꼼짝 못하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남편은 쉬는 날도 없이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어떻게 쉬는 날도 없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신혼여행 가느라 쉰 날수를 채워야 월급을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친동생한테 그래요? 남이라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네, 형수님, 바로 갈게요. 밤이고 낮이고 형님네가 부르면 자다가도 튀어나가야 했어요. 이건 뭐 그 집 종이 따로 없었죠. 근데요, 남편은 그 집에서 일하니 그렇다고 쳐요. 저까지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툭하면 광고 전단 좀 만들어 와라. 메뉴판 디자인 좀 바꿔봐라. 동서가 광고회사 다니는데 이럴 때 안 써먹으면 언제 써먹냐고. 기가 막혀서. 자기들은 내 남편 신혼여행 간 날짜까지 따박따박 쳐서 일 부리면서 저한텐 공짜로 일 시키는 거 있죠. 내가 지들 써먹으라고 디자인 공부하고 광고회사에 들어갔나. 게다가 돈 한 푼 안 주면서 요구사항은 또 어찌나 디테일하신지. 생각 같아선 확 뒤집어버리고 싶었지만 남편 봐서 참았어요. 게다가 시부모님께 보낼 옷이며 신발, 생활가전까지 매번 저한테 사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카드 한 장 툭 던져주면서 말이죠. 근데요, 정말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어요. 저 시집 오고 지금까지 저희 형님은 명절날 시댁에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매번 가게 일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와요. 그게 벌써 5년째예요. 한 번은 하도 약이 올라서 형님한테 명절 음식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형님, 이번 추석 음식 말이에요. 오시기 힘들면 음식 나눠서 하는 건 어떨까요? 저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혼자 그 많은 음식들 다 하는 게 벅차서요. 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동서, 정신 차려. 내가 노니? 죽어라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안 보여? 누군 명절날 쉬고 싶지 않은 줄 알아? 못 쉬고 일하는 사람 생각 좀 하면서 말해라. 그리고 자기처럼 편하게 책상에 앉아서 펜대 돌리는 사람이 힘들면 뭐가 힘들다고 난리야. 막말로 영화 한다고 뛰어다니던 시동생, 아무것도 모르는 시동생, 떠안고 사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다. 기술이 있기래, 일 눈치가 있기래. 그런데도 형제라고 받아주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동서라면 무능한 내 남편 써주는 사장을 업고 다닌다. 명절 음식? 그깟게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유세야.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지들밖에 몰라. 오히려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한 소리 하는 거 있죠. 자긴 명절에도 못 쉬고 일한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매번 남편만 쉬게 하고 자기들은 장사한다는 게 이상해서 본점 직원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딴 때는 몰라도 명절 땐 세상 없어도 쉰다는 거예요. 게다가 2호점 저한테 넘기시면서도 시동생 명절 휴가는 꼭 챙겨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모님이 아주 시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네? 2호점을 넘겨요? 그랬어요. 저희 아빠 예상이 맞았더라고요. 가게를 주겠단 말로 남편을 종부리듯 부려먹더니 글쎄 우리 몰래 그 가게를 실장한테 판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래놓고 지난 5년 동안
남편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명절엔 저까지 그렇게 부려먹었던 거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그동안 명절마다 형님네 가게 문 닫고 쉬면서도 시골 안 간 거라고 제가 말하기도 그렇고 속에서 천불이 났죠. 그래서 미국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다 말하면 시부모님 귀에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그랬는데 안 그래도 작은 올케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했네. 지난번 설에 오빠네 미국 갔던 거 알아? 네? 미국에요? 응. 친구 마중하러 공항 나갔다가 오빠네랑 정면으로 마주쳤지 뭐야. 보아하니 매년 명절마다 여기로 골프 여행 왔던 모양인데 작은 올케도 알고 있었어? 몰랐죠. 네, 이럴 줄 알았어. 큰 올케 말이 작은 올케가 다녀오라고 등 떠밀어서 왔다더라고. 식당에 남편 자리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했다면서. 자긴 작은 올케 성의를 봐서 오빠 따라왔다나. 아우, 이 늙은 여우가 끝까지. 저 사실 저희 남편한테 넘겨주겠다던 2호점 말이에요. 그것도 이미 딴 사람한테 넘어갔더라고요. 그이는 그것도 모르고 형님네가 부르면 자다가도 달려가고 그랬는데. 형님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짜로 그 가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게 차리실 때 들어간 돈 다 주겠다고 했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놓곤 그이랑 저랑 쌍으로 부려먹고. 저요 정말 생각 같아선 큰형님네랑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저지만 실망한 남편을 생각하니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작은 올케, 내가 계획이 있는데 내 말대로 한번 해볼래? 전 시누이를 통해 대략적인 계획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시키는 대로 계획을 진행했죠. 드디어 추석 연휴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도 형님은 가게 문을 열어야 해서 시댁에 못 간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나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실까봐 아버님 어머님을 여기로 오시라고 했어요. 요즘엔 많이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도 오랜만에 형님네 사는 것도 보신다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말에 형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랬겠죠. 골프 여행 가려고 항공권부터 호텔까지 다 잡아놨을 텐데 큰일 난 거죠. 아니, 왜 동서맘대로 그렇게 정해? 연세도 있으신데 서울로 오시라는 게 말이 돼? 당장 전화해 그냥 계시라고. 왜요? 혹시 시부모님이 서울 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무슨 이유? 아버님, 어머님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에이, 그런 거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전 시장 좀 가봐야 해서 가볼게요. 나가면서 보니 형님은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더군요. 뻔하죠. 아주버님께 거는 거겠죠. 전 시누이가 시키는 대로 밑밥을 깔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추석 전날이 다가왔죠. 남편과 저는 서울역으로 시부모님 마중을 나갔어요. 양손 가득 참기름이며 된장, 말린 나물 등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부모 마음이 이런 건가 봐요. 서울 오시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양손에 바리바리. 그렇게 우린 시부모님을 모시고 형님네로 갔어요. 내외 모두 뚱한 표정이더군요. 시부모님께선 거의 5년 만에 큰아들 내외를 보자 무척 반가워하셨죠. 그때였어요. 띵동.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마트에서 배달 온 모양이라고 둘러댔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죠. 어서 들어오세요. 실장 내외였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실장 내외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전 시부모님께 형님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했어요. 아참, 이젠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사장님이라니. 남편이 제게 묻더라고요. 그러자 형님이 제 입을 막았어요. 저는 형님 팔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어머 형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뭐 못할 말 하는 건가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여보. 저희한테 파시기로 했던 2호점 말이에요. 그거 벌써 실장님한테 넘긴 지 오래됐대요. 그래놓곤 우리한테 쉬쉬했던 거고요. 그동안 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선 일 부려먹고 심지어 형님 친정에 행사했을 때도 저희 남편 불러다가 종처럼 부렸어요. 그래도 내 가게 생긴다는 생각에 이 사람 불평 한마디 없이 지난 5년을 죽어라 이랬다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바보를 만들어요? 형, 이 사람 말 사실이에요? 정말 실장님한테 가게 넘겼어? 아니, 그게 집사람이 하도 닥달을 해서. 어머, 내가 언제 닥달을 했다 그래요? 자기가 팔자 그래놓고. 형님 내외부는 서로 핑계를 대며 책임을 밀어댔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그동안 명절마다 가게 문 여느라 바빠서 시골에 못 내려간다 그랬던 거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어요? 실장님, 얘기해보세요. 지금까지 명절에 가게 문 연 적 있었어요? 아, 이러시면 제 입장이 곤란한데.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할 수 없네요. 없어요. 명절엔 꼬박꼬박 가게 문 닫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난 5년 내내 속였던 거라고요. 가게 문 닫고 뭐 했는지 아세요? 해외여행 다녔대요. 아주버님, 말 좀 해보세요. 형님, 입 있으면 말 좀 해보시라고요.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 말할게. 우리 가게 문 닫고 골프 좀 치러 다녔다. 그게 뭐? 죽어라 이랬는데 그 정도도 못해? 정말 골프 치셨어요? 뭐? 미국 형님한테 들었어요. 형님 도박하신다고요. 전 왜 형님이 그렇게 미국 형님한테 짤짤매나 궁금했는데 이거였더라고요. 7년 전인가 라스베가스에서 원정 도박하다가 미국 형님한테 들켰다면서요? 2호점 실장님한테 급히 판 것도 아주버님 몰래 도박판에서 돈 날리고 그거 메꾸려고 그런 거고요. 실장님한테 웃돈으로 2억이나 받아서. 순간 아주버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랬겠죠. 도박이라뇨. 당신 재수지 말이 사실이야? 어서 말해. 그래. 도박 좀 했다. 어차피 내가 번 돈 내가 쓴 건데 그게 어때서 그래? 이 여편네가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공직에서 왜 옷 벗었는데 네가 하우스 다니면서 도박하는 바람에 너 빼주려고 청탁하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그걸 못 고쳤어? 아주버님은 형님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고개를 숙이고 계셨던 시아버님께서 소리치셨죠. 다들 그만해. 둘 다 똑같은 것들끼리 아주 잘 만났구나. 종손이란 놈이 부모 형제 속이고 명절에 놀러 다니는 거냐? 지 남편 공직에서 끌어내리고도 정신 못 차리고 도박하는 애나 똑같은 놈들이다. 앞으로 니들과는 연 끊고 살겠다. 그러니 니들 편한 대로 한번 살아봐. 여보, 갑시다. 이런 정신 빠진 집구석엔 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 시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추석이 지나갔죠. 그리고 얼마 뒤 영화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 영화에 투자자가 나섰다는 거예요. 이번엔 계약서부터 쓰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내심 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선뜻 말을 못 꺼내고 있었죠. 그래서 해봐. 안 하면 후회할 거 아냐.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후회는 없어야지. 안 그래? 전 이번에도 허락을 해줬어요. 대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못을 박았죠.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요. 아, 그리고 아주버님네 식당 말이에요. 그동안 형님이 세금 덜 내려고 꼼수 부리던 게 딱 걸려서 감사가 나왔다지 뭐예요. 게다가 형님이 도박 자금으로 야금야금 뺏은 돈 때문에 가게도 곧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판이고요. 사람 일이란 게 참 저렇게 한 번에 다 터지나요? 처녀였을 때 내 운명 내가 개척해 나간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자 팔자 만나는 남자 따라간다. 그 말을 이제는 실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엔 결혼했다고 제가 제 운명을 개척하지 못해서 그 이유가 다가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것, 나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 그거 참 희한한 거더라고요. 누군가와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싫은 무언가를 하나 더 해야 할 수도 있는 건 당연한 일 같은데 명절에 안 오려고 그렇게까지 꼼수를 부려야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남편과 저라도 시부모님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삶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라 이런 글도 써보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비참했어요. 1998년 제가 초등학생일 때였어요. 학교에 갔다가 돌아온 저는 집안 곳곳에 붙은 빨간 딱지를 보게 되었어요. 구두공장을 하던 아버지의 사업이 IMF 여파로 망하면서 저희 집안의 가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두공장집 딸로 부족함 없이 자랐던 제가 단칸방에서 4명이 살아야 될 정도로 정말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시절 부도 맞은 회사 사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저희 부모님은 그 와중에도 정말 긍정적이셨어요. 그래도 공장 팔아서 빚은 다 갚은 게 어디냐며 엄마 아빠가 일하면 다시 금방 잘 살 수 있다며 저희 자매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키우셨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갑작스런 가난에 힘들었지만 어디 가서도 예쁨 받으며 자랐어요. 엄마 아빠도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듣던 분들이었죠. 그래도 청소일과 식당일에도 거리낌 없이 열심히 하셨고 저희 두 자매를 키우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한번 망해버린 집안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셨지만 작은 집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터라 저를 대학까지 보내는 건 정말 생각도 못할 일이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었는데 대졸자들 사이에서 고졸로 살아남는 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성실함과 긍정적인 마인드 덕분이었는지 대졸자들 사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의 하청업체였던 회사다 보니 하청을 주는 대기업 직원들의 갑질은 도를 넘는 수준이었어요. 을도 누군가한테는 갑이라고 했었던가요? 갑질당하는 을 중에도 을이었던 저였어요. 저는 항상 대기업 직원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의 불만사항들을 체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을 하다 보니 힘이 쭉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버는 돈으로 동생 대학교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시 하청 관련 건으로 미팅을 나간 자리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대기업 대리였던 그 남자는 이번에 우리 회사 하청 관련 담당자로 미팅에 나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또 갑질할 사람이 바뀌었다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겪어보니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반말을 찍찍하던 다른 직원들과는 달랐습니다. 항상 존댓말을 쓰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고 불만사항이 있더라도 기분 상하지 않게 설명하면서 제 상황까지도 고려해줬는데요. 제가 보던 갑질하는 대기업 직원과는 분명 다른 사람이라고는 느껴졌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번 돈으로 동생은 공부해서 명문대인 Y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대학 발표나는 날 비록 저는 대학을 못 갔지만 동생이라도 대학을 보냈다는 생각에 진짜 뿌듯해서 저도 모르게 싱글벙글했어요. 그 통에 다른 직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였어요. 일적으로 자주 만나게 되니 그 남자와도 조금은 편한 사이가 되었고 싱글벙글 웃고 있는 저를 보고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규리씨, 뭐 좋은 일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웃고 있던데. 아니에요. 그냥 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서요. 와, 잘 됐네요. 혹시 어디 대학교에 갔는지 물어봐도 돼요? Y대요. 제 동생이 공부를 잘했거든요. 저는 대학 못 갔더라도 동생이라도 대학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Y대 갔어요? 제 후배네요. 동생분하고 같이 언제 밥 한 끼 해요. 대리님이 저랑 왜요? 그렇죠. 뜬금없는 밥 먹자는 제안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민망할 정도로 거절을 해버렸고 그저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담당 부서가 바뀌면서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졌죠. 그렇게 잊혀갈 때쯤 그에게 연락이 왔어요. 규리씨, 저예요. 이재훈 대리. 누구라고요? 이 대리님? 이 대리님이 왜? 갑자기 전화가 온 그는 회사 근처라며 저녁이라도 먹지 않겠느냐고 물었어요. 사실 그의 저런 친절은 기분 좋은 관심이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약간 불편한 부분이었어요. 솔직히 Y대 나온 대기업 다니는 그 남자가 나 같은 고졸에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한테 자꾸 왜 밥을 먹자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계속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약속 장소에 나갔고 그 남자는 그날따라 수트를 빼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얘기했어요. 이 대리님, 사실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왜 저한테 밥을 먹자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규리씨, 눈치 빠르다더니 완전 눈치 꽝이신데요? 왜 제가 밥을 먹자고 했겠어요? 제가 규리씨한테 관심이 있으니 이렇게 연락한 거 아니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그의 말에 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맞습니다. 항상 살기 바쁘다 보니 연애할 시간 한 번 없었고 이런 썸조차 타본 적 없었어요. 그 남자가 보내는 신호를 전혀 받지 못했던 건데요. 그 사람은 제가 일하면서 참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네요. 몇 번이나 저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그때마다 저의 매몰찬 모습에 참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더군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모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웃었어요. 그렇게 몇 번을 더 만난 후 저의 첫 연애는 시작되었어요. 그는 제 동생도 후배라며 불러내서 밥 사주고 용돈도 지어주며 제 가족들도 잘 챙겼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라고 느껴질 만큼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멋진 남자였고 연애하면서 한 번도 서운함 느끼지 않게 저를 배려해주는 남자였어요. 그렇게 1년 연애하고 결혼 약속을 했는데 행복했던 연애와 달리 결혼 승낙부터 현실의 벽에 막혔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가난한 집안에 고졸, 중소기업에 다니는 제가 그 남자의 집에 눈에 찰 리가 없었죠.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어떻게 공부시켜서 대기업까지 보냈는데 고졸을 만날 수 있냐며 격렬하게 반대하셨어요. 저도 물론 이해합니다. 제 처지에 이런 남자를 만난다는 거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걸요. 아무리 긍정적인 저지만 이 상황에서 시부모님들의 승낙을 바란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사람이 중요하지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며 남편 의견에 힘을 실어주셨고 6개월간 설득한 끝에 결혼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시부모님 모시고 함께 사는 인연은 정말 생지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아버지 앞에서는 상냥한 시어머니였지만 저와 따로 있을 때는 그야말로 악마 같은 모습을 보이셨죠. 얘야, 너 이리 와봐. 이거 언제 빨았니? 넌 도대체 생각이 있니 없니?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왔으면 집안일이라도 잘해야지. 너 꼴랑 얼마 번다고 그걸로 네 가족 생활비 주고 네 동생 학비 대고 있니?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했어? 시어머니는 제가 어지간히도 못마땅하신지 남편과 아버지만 없으면 악담을 해대셨고 정말 억울하고 할 말도 많았지만 제가 더 잘하면 시어머니도 바뀌지 않을까 하고 퇴근 후에 집안일로 제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잘 변하지 않으셨죠. 결혼 1년쯤 흘렀을 때 저희 부부에게도 축복이 찾아왔어요. 배가 불러오자 남편은 본인이 제 동생 졸업할 때까지는 지원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아들여 집에서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면 시어머니도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의 손주를 임신하고 있는 저를 여전히 업신여기며 괴롭혔어요. 배불러 온다는 핑계로 일 안 하려는 거 봐라. 내 아들 월급에서 네 동생 학비 나간다면서. 넌 내 아들한테 들러붙어서 기생하려고 결혼했니? 배가 불러오면서 예민해진 탓일까요? 평소 같으면 한 귀로 흘려버릴 이야기에 순간 울컥해서 어머님께 대들었는데요. 어머님, 제가 그만둔 게 아니라 재훈 씨가 그러길 원해서 그만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기생충도 아니고 기생한다니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황당해하시며 제 머리를 쿡쿡 찌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지금 너 나한테 말 대꾸하는 거니? 참 못 배워먹어도 한참 못 배워먹었구나. 역시 이래서 고졸은 안 돼. 재훈이 이놈은 어디서 이런 애를 데리고 와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100마디 1000마디 있었지만 속으로 꾹 참고 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어머님이 바뀔 거라는 희망은 점점 절망으로 바뀌었고 하루빨리 분가해서 이 집을 떠나고 싶었죠.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다 분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재훈 씨, 우리 언제 분가할 수 있을까? 분가? 왜? 나가서 살고 싶어?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네. 자기 아이만 낳고 나갈 집 알아보자. 미안해. 내가 먼저 준비했었어야 했는데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네. 회사에서 승진의 중요한 시기라 밤늦게 퇴근하는 남편에게 더는 스트레스 줄 수가 없었어요. 아이만 낳고 분가하자는 남편의 말에 이 지옥 같은 생활도 몇 개월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고 참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터졌습니다. 여느 날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흥분하신 시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소리를 치셨어요. 야, 네가 우리 재훈이 꼬드겨서 분가한다고 했니? 참 염치도 없구나. 결혼할 때 맨몸으로 털털 와놓고 시부모도 모시기 싫다 이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2년만 모시고 분가하기로 처음부터. 개뿔도 없는 게 너희 집에서 집 살 때 돈 보태줄 수는 있고 또 우리 아들한테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살려고 하니? 아니 어머님, 저도 애 낳고 나면 다시 일 시작할 거고 같이 갚아갈 건데 왜 매번 저를 기생충 취급하세요? 왜 자꾸 그러시는 건데요? 어머님은 또 제 머리를 쿡쿡 치시면서 이게 또 말대꾸하네.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티네? 너희 부모는 너한테 뭘 가르쳤길래 애가 이렇게 되바라졌니? 그러니까 사업이나 말아먹고 길바닥에 나앉지. 시어머니는 갑자기 휴대폰을 들더니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사돈,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어미한테 대들기나 해요? 시집 올 때 빈몸으로 보냈으면 아이 교육이라도 잘 시켜야지. 시어머니는 저 들으라고 하는 듯 스피커폰으로 저희 친정엄마가 사과하는 소리까지 들려줬어요.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가만히 있는 저희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정말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요. 매번 저 고졸이라고 그렇게 욕하시면서 정작 어머님은 중학교밖에 못 나오셨다면서요. 시어머니도 가난한 형편에 중학교까지밖에 졸업 못해서 학벌에 컴플렉스가 어마어마하신 분이었고 제가 치부를 드러내자 임산부인 제 뺨을 때렸어요. 너? 이 버러지 같은 년이 어디서? 쌍욕을 퍼부으면서 다시 저를 때리려는 손을 누군가 잡았는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아버지께서는 소리 지르며 손을 뿌리쳤고 옆에는 남편도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봤어? 인연이 나한테 중졸이라고 조롱하고 막말하면서 퍼럭퍼럭 대드는 거. 당장 이 집에서 쫓아버려요. 아버님께서는 한숨을 크게 푹 쉬시면서 그래, 처음부터 잘 봤다. 네가 그런 사람인 줄 이제 알게 됐네. 사돈 모욕이나 하고 임신한 며느리 때리는 인간이라는 거.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 며느라기가 아니라 당신이야. 시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본 이상 시어머니와는 못 살겠다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 모습이었죠. 재훈아, 네 아버지 왜 이러시니? 네가 뭔 말 좀 해봐라. 너도 네 처가 나한테 대드는 거 다 봤잖아. 남편 역시 가면이 벗겨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절레절레하며 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고 본인이 너무 무심했다며 제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빨리 분가를 알아봤어야 했었다며 자책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진짜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으셨고 저와 남편에게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어머님을 내쫓은 지 며칠 뒤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찾으셨어요. 며느리기야, 정말 미안하다. 난 정말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자기 손주 임신한 며느리까지 그렇게 때릴 줄은. 네 시어머니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이 돈 꼭 보태서 분가할 집 한번 알아봐라. 아버님은 미안하다시며 집 구하는데 보태 쓰라며 통장을 내미셨어요. 본인께서는 은퇴 후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싶은 꿈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서울 생활 정리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무사히 예쁜 딸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손녀까지 안아봤으니 이제 됐다며 시골로 내려가셨고 저희도 분가하게 되었죠. 아이와 함께 다시 얻은 신혼을 만끽하고 있었을 무렵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얘야, 문 좀 열어다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집에서 쫓겨난 후 오빠 집에 가 계시다 한 번도 안 보이셨던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남편과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몇 달 만에 다시 본 시어머니는 악마같이 저를 괴롭히던 표독한 그 모습이 아닌 그저 흰머리 희끗희끗한 힘없는 60대 중년일 뿐이었어요. 재훈아, 네 아빠 좀 어떻게 설득해다오. 너희 아빠가 나랑 이혼하잔다. 나 네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알잖니.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니. 애기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마. 한 번만 내가 사돈한테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왔다. 제 앞에서 무릎 꿇고 한 번만 시아버지를 설득해달라는 그 힘 빠진 시어머니의 모습에 내가 겨우 저런 사람한테 2년간 그렇게 심한 고초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기 어머님, 저 때리실 때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를 그렇게 때릴 생각을 하셨을까요? 폭행죄로 고소하려는 거 남편 보고 꼭 참은 줄이나 아세요. 더 이상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세요. 2년간의 쌓인 울분을 모두 푼 건 아니었지만 항상 시어머니 앞에 서면 위축되던 제가 속마음을 내뱉고 나니 마음이 한결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어머님의 그런 모습에 안타까운 듯 했지만 제 편에 서줬어요. 시아버지와 이혼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풀어야 할 문제라며 더는 이렇게 찾아오지 말라며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참 다사다난한 2년간 시집살이였는데요. 이런 고난이 있어서인지 요즘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밤마다 영상통화할 만큼 손녀 바보가 되셨어요. 소진이 보고 싶을 때는 냉큼 오셔서 보고 가시곤 합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지금 같이 살고 계세요. 어머님과 말씀 많이 나누시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셨나 봐요. 오랜 부부의 연을 제가 끊을 수는 없죠. 그리고 시아버지 현명하신 분이니까 잘 결정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세 식구와 시어머니는 아직 만나고 있진 않아요. 남편과 저도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뵙게 되겠죠. 시간이 약인 그것까지는 맞고 싶지는 않네요.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그걸 비난하는 사람 마음이 더 가난한 거죠.
저는 오늘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를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살고 계신 삶도 늘 행복하시고 마음도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예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은 바느질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손가락엔 골무를 낀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따로, 부려먹는 손가락 따로라는 얘기죠. 우리 남편은 시어머님의 골무 낀 손가락이에요. 제일 많이 부려먹지만 제일 덜 아픈 손가락. 시어머님한텐 아픈 손가락은 아주버님 뿐이거든요. 이남 1녀 중 둘째인 남편은 참 무던한 사람이에요. 좋게 말해서 그렇다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호구 잡히기 딱 좋은 사람이죠. 남들 부탁 다 들어주고 어지간해선 화도 안 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주 이용당하죠. 특히 시집식구들한테요. 남편과 저는 직장에서 만났어요. 둘 다 은행 직원이었죠. 전 창고 직원이었고 남편은 대리였어요. 남편은 같은 직급 대리들보다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표창장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좀 무르다고 해야 할까요? 제 실속을 못 차렸어요. 처음엔 그런 남편이 한심했어요. 저런 남자랑 결혼하는 여잔 평생 속 터지겠다 생각했죠. 그게 제가 될 줄도 모르고요. 근데 자꾸 보니까 사람이 변함없이 진득하고 책임감도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만났어요. 그러다 2년 연애 후에 결혼했고요. 지금도 제 선택엔 후회 없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한결같았어요. 집하고 회사밖에 모르는 스탠다드였죠. 그런데 몇 해 전 은행에 대규모 감원바람이 불면서 남편도 명예퇴직 대상이 됐어요. 고졸 출신으로 지점장 밑까지 갔으면 진짜 잘 간 거라고 주변에선 말했어요. 네, 남편은 고졸 출신이에요. 남들보다 일도 잘하고 인사고과도 좋은데 지점장까지 못 올라간 건 다 그놈의 고졸딱지 때문이었죠. 사실 공부는 대학 나온 아주버님보다 더 잘했어요. 전교 1, 2등을 다투던 수재로 와이대 경영학과에 합격도 했었고요. 근데 입학은 못했어요. 저희 시어머님 고집 때문이었죠. 장손이 잘 돼야 집안이 서는 거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자 큰아들 기죽인다며 남편의 대학 진학을 포기시켰던 거죠. 나중에서야 당시엔 돈이 없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방대도 겨우 들어간 큰아들하고 서울 명문대 들어간 둘째 아들하고 둘 중에 누굴 대학에 보내는 게 맞겠어요? 제가 지방대 편마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시어머니 행동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남편은 뭐라는지 아세요? 어머님 혼자 몸으로 없는 살림에 두 아들을 어떻게 대학에 보내시겠냐고요. 돈이 없어 그런 거지 어머님 탓이 아니래요. 어머님은 마음이 또 얼마나 아프셨겠냐고. 아주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따로 없죠. 남편이 은행에서 명예퇴직하던 때였어요. 당시 우리 큰애가 고1, 작은애가 중3이라 한창 돈이 들어갈 때였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집에다 말도 못하고 회사에선 투명인간 취급받으면서도 버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연히 은행에 찾아갔다가 옛 동료한테 그 사실을 전해 듣곤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남편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돌아왔어요.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미친년처럼 엉엉 울었어요. 내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요. 제가 이 정도인데 정작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멀쩡한 사람을 책상 앞에 앉혀놓곤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나가라고 눈치만 주는데 평생 계절 한 번 안 타던 사람이 얼굴이 새까맣게 변하고 밥도 통 못 먹더니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퇴근한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도 나도 아직 젊잖아. 뭘 해서든 애들 못 키우겠어? 그런 취급받으면서 책상 지킬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애 태우지 마요. 애들 교육? 그건 나중 일이야. 난 당신이 제일 소중해. 당신이 다치는 거 못 본다고. 그딴 회사? 필요 없다 그래. 이쪽에서 거절이야. 그러니까 당신 기죽지 말고 내일 당장 사표 쓰고 거기서 나와. 저는 남편이 기죽을까봐 더 오버하며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손을 꽉 잡고는 흐느껴 울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어깨가 들썩이도록 남편은 서럽게 울었어요. 저는 그날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동안 남편은 얼마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왔던 걸까요? 한마디 불평도 없이. 매 순간을 그렇게 묵묵히 살아냈던 거죠. 남편이 너무 가여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남편 퇴직 소식을 듣곤 시골에서 어머님이 올라오셨어요. 명퇴인가 뭔가 하면 퇴직금에 좀 더 얹어준다던데 맞지? 네? 아, 네. 잘 됐다. 안 그래도 네 형 요즘 힘들다더라. 사업이 잘 안 풀리는 모양이야. 애미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말이다. 형제 좋다는 게 뭐냐? 이참에 네가 형 사업에 돈 좀 대주면 주변에 체면도 서고. 안 그러니? 세상에. 전요. 시어머님이 작은 아들 명퇴당했다고 걱정돼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요? 퇴직금으로 큰아들 사업자금 내라고요? 아, 미친. 며칠 뒤엔 아주버님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나 꼭 남편이 명퇴되기만 기다린 사람들 같았어요. 결국 아주버님은 3개월만 쓰고 준다며 퇴직금 중 3천만 원을 뜯어갔어요. 처음엔 1억을 빌려달라는 걸 제가 그건 죽어도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어서 3천으로 끝낸 거죠. 예전부터 그렇게 남편한테 돈 뜯어 살더니 그 버릇은 안 고쳐지나 봐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쥐꼬리만한 은행원 월급으로 집세 내고 생활비하고 어머님 용돈에 아주버님 용돈까지 책임지고 살았어요. 그뿐인가요? 아주버님이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서 남편 자취방에서 몇 년을 백수로 놀 때 아주버님 먹여 살린 것도 남편이에요. 근데도 저희 어머님은 철철마다 큰아들 보약은 지어보내시면서도 남편한텐 인삼 꼬다리 안에 안 뜯어먹이셨고요. 한 배로 낳아 기르면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들한테만 정성을 쏟으신 건지 오죽하면 제가 남편이 친아들 맞나 의심했었다니까요. 그래놓고 고생해서 벌은 퇴직금까지 털어먹겠다고 모자가 혈안이 돼선 득달같이 달려들고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딱 석 달만 쓰겠다고 가져간 3천만 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업자금이요. 알고 보니 남편한테 돈 빌리러 왔을 때 이미 사업 다 들어먹고 미국으로 튀려고 자금 마련하던 참이더라고요. 얼마 뒤 아주버님은 저희들 모르게 식구들 데리고 미국으로 날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은 이미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놓고 저희한텐 쉬쉬 하셨던 거예요. 얼마 뒤 남편은 다시 취직을 했어요. 은행은 아니고 비료회사였죠. 그곳 사장님이 남편 은행에 있을 때 고객이었는데 남편이 명퇴했다는 소식 듣고는 자기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연락했더라고요. 10수년간 남편 일하는 거 봐온 터라 믿음이 간다면서 말이에요. 어찌나 고맙던지 남편은 경리과에 경력직으로 들어갔어요. 이직하고 한동안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전보다 벌이는 못해도 일도 마음도 훨씬 편했던 모양이에요. 은행 다닐 때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회사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마음 맞는 동료도 생겨서 취미생활로 낚시도 같이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비록 시련은 있었지만 그래도 버티고 살아보니 또 살만해지는구나 했죠. 그렇게 6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오셨더라고요. 참기름부터 말린 나물, 청국장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말이죠. 평생 쌀 한 톨 안 주시더니 뭔 일인가 했죠. 근데 얘 애미야, 요즘 아범 건강은 어떠니? 어디 아프고 그런 데 없지? 뜬금없이 그의 건강을 물으시더라고요. 네, 은행 다닐 때보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혈색도 훨씬 좋고 괜찮아요. 걱정 마시라고 얘기했죠. 오냐, 잘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남편 건강을 챙기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저 큰아들 미국으로 보내고 나니 그제야 작은아들한테도 신경이 쓰이나 보다 했죠. 그날 밤 안방에서 모자가 한참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한참 지나 드디어 문을 열고 나온 남편 얼굴은 어두웠고 어머님 얼굴은 한결 밝아 보였어요. 그럼 그렇게 알고 가마? 어머님은 가방을 들고 나오며 말씀하셨죠. 어머님 그냥 가시게요? 시간도 늦었는데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다. 내가 할 일이 많다. 다음에 와서 자고 가마. 둘째야, 그럼 몸 조심해라. 그날 밤 어머님은 기어이 그냥 가셨어요. 전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남편한테 물었어요. 남편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안 했고요. 제가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어머,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전화를 다 하고. 언니, 큰오빠 서울에 있는 거 알아요? 한국 들어온 지 몇 년 됐대요. 기가 막혀. 그간 엄마가 선상까지 다 팔아서 큰오빠 생활비 대주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보내드리는 용돈도 다 큰오빠 주머니로 들어갔고요. 어쩜 엄마는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럴 수가 있어?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한국에서 우리 집은 물론 친인척 돈까지 싸그리 끌어서 미국으로 도망간 아주버님은 그곳에서 사기를 당했다나 봐요. 한국에선 평생 험한 일 한번 안 하고 살았던 아주버님은 그곳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했대요. 그러다 몸도 상하고 더 이상 살아나갈 방법이 없자 한국으로 몰래 들어온 거죠. 그런 아주버님네를 그동안 어머님이 몰래 뒷바라지를 해온 모양이에요. 어머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큰아들인데 안 그러셨겠어요? 언니, 아직 얘기 못 들었어요? 간이식 얘기? 간이식이요? 작은 오빠 바보 아니에요? 어쩌자고 간을 덜컥 내준다 그랬대요. 작은 오빠랑 병원 가서 간이식 적합 여부 검사까지 다 받았다던데? 언니 몰라요? 네? 간을 줘요? 맙소사. 알고 보니 아주버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간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나 봐요. 어머님이 저희 집을 찾으신 이유도 그거였어요. 남편 간. 전 전화를 끊고 당장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래, 내가 간 좀 떼어주라 그랬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 뭐가 잘못이냐고요? 어머님, 다른 것도 아니고 간이에요. 내부 장기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어머니 마음대로 주라 마라 하세요? 지 형 살리는 일인데 못할 건 또 뭐냐?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넌 빠져라. 아니, 이게 말이 돼요? 큰아들 간이식을 시켜야 된다고 작은아들더러 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전 단칼에 잘랐어요. 그건 안 돼요. 어머님이 뭘 하시든 이번만큼은 절대 안 돼요. 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어머님과 아주버님, 형님까지 득달같이 달려왔더라고요. 마침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던 남편은 어머님과 형님 내외 방문에 의아했죠. 어머님은 떼인 돈 받으러 온 사람처럼 절 보자마자 삿대질을 해가며 따지셨어요. 이게 어디서 시어미 전화를 함부로 끊어? 네가 제정신이냐? 그건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 말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니, 겉보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주버님 자식들도 있는데 왜 그 애한테 이러세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뻔뻔한 낯짝을 들이밀며 말했어요. 재수씨,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어떻게 애비가 돼선 어린 자식 간을 떼었습니까? 한창 일할 나이에 간을. 기가 막혀서. 그럼 자기 아들 간은 귀하고 동생 간은 안 귀하단 거예요? 어머, 아주버님 말이 좀 이상하네요. 듣자 하니 세훈이 취직도 못하고 몇 년째 논다던데 아직 취직도 못한 애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일을 해도 그쪽 아들보단 더 한다고요. 게다가 아주버님 참 염치도 없네요. 이 퇴직금까지 털어먹고 말 한마디 없이 미국으로 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간까지 달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못 줘요. 이봐 동서, 이제 보니 자기 참 인정머리 없다. 난 도련님이 우리의 아빠 같은 처지였다면 간 떼주라 그랬을 거야. 간을 다 떼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 조금 떼달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 난리야? 하여간 없이 자란 사람이라 남 주는 건 뭐든 인색하지. 동서, 내가 몇 번을 말해? 없는 티 좀 내지 마, 추해. 가난에 찌들어 살아서 남한테 베푸는 걸 해보기나 했겠어? 그리고 그게 지간이야? 어디서 주라 말아야? 웃겨 정말. 왜 그 소리가 안 나오나 했습니다. 자기 친정이 좀 산다고 예전부터 얼마나 절 깔봤는지 몰라요. 툭하면 가난한 티 난다 그러고 없는 티 내지 말라 그러고 아주 부부가 쌍으로 달려들어 사람 속을 뒤집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남편 간 지키겠다고 시집 식구들이랑 1대3으로 싸우고 있는데 정작 남편은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뻔해요. 이번에도 남편은 자기가 간 떼서 형님한테 줄 심산인 거죠. 아, 그런데 그만들 하세요. 형수님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형수님은 얼마나 잘난 집에서 났길래 매번 이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집 자식이길래요. 이 사람 시집와서 이날 이때까지 맏며느리 노릇까지 다 하고 산 사람입니다. 적어도 형수님이 양심이란 게 있다면 이 사람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다음에 또 이러시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형님, 저 형님한테 간 못 드려요. 형님 소식 듣고 갈등한 거 사실이기도 하고 어머니랑 형님이 등 떠밀어서 검사까지 받았지만 저도 제 식구들 책임져야 하는 가장입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있으면 형님이 저희 집 먹여 살릴 겁니까? 도련님, 그게 걱정이셨어요? 그런 거라면 저희가 알아서 다. 웃기지 마세요. 제가 모릅니까? 형님도 형수님도 그 순간만 모면하면 끝인 인간들이란걸? 저 안 믿습니다. 남편은 작정한 사람처럼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울분을 터뜨렸어요. 예이 막대 먹은 놈아. 기어이 네가 네 형 죽일 셈이냐? 차라리 날 죽여라 이놈아. 어머니 저도 자식이에요. 어머니 배로 낳은 자식이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날 이때까지 왜 저한테만 양보하고 저한테만 모든 짐을 지우시냐고요. 저도 사람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는 사람이라고요. 어머님이 형님 아끼시는 거 누가 뭐래요? 근데 왜 저한테 형 위에 희생을 강요하냐고요. 형이요. 이날 이때까지 사람 노릇 못하고 저러고 사는 거 그거 어머니 탓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어머니가 맡으세요. 간을 주시든 돈을 주시든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라고요. 저 이제까지 참아왔어요. 근데 이번엔 안 되겠네요. 제 자신보다 소중하고 지켜내야 할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다신 내 집에 발들이지 말라고요. 남편은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난생 처음 작은 아들한테 한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이었어요. 그랬겠죠. 호구로 알았던 작은 아들이 어머님 가슴에 못을 박아들였으니 말이에요. 아주버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흔들며 엄마 빨리 가서 얘기 좀 해봐. 나 정말 수술 받아야 된다니까. 엄마 큰아들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아, 얘 좀 다그쳐 보라고. 세상에. 유치원생 아기가 칭얼거리는 것처럼 시어머니 팔을 잡고 칭얼대는 아주버님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저런 게 형이랍시고 그동안 내 남편 피를 빨아먹었나 싶었죠. 저기요 아주버님,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하세요. 엄마한테 사탕 사달라 조르는 애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동생 간 떼어달라고 엄마를 졸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버님한테 제 남편 간 떼어드리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아니, 아까부터 재수씨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재수씨 간 떼어달랬어? 내 동생 간이야. 너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 동생 간이라고. 별것도 아닌 게 중간에 껴선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엄마, 둘째 쟤 저러는 거 다 인연 때문이야. 이게 옆에서 사주해서 둘째가 저러는 거라고. 뭐? 너? 인연? 지금 말 다 했어요? 인생이 불쌍해서 이 말은 꾹 참고 안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네요. 형님, 아주버님이 미국에서 상해당했다는 그 돈 그거 어디로 들어갔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흠칫 놀랐어요. 그렇겠죠. 식구들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사실 제가 본 게 있거든요. 형님네 미국 떠나기 이틀 전인가? 학교 엄마들이랑 영등포 땡땡 백화점에 갔다가 여성복 코너에서 아주버님 봤어요. 젊은 여자랑 팔짱 끼고 쇼핑하던데 그 여자분 잘 계시죠? 손에 이미 명품 매장 쇼핑백이 주렁주렁 들려있었죠 아마. 저희 속이고 미국으로 튀지만 않았으면 진작 알려드렸을 텐데. 혹시 젊은 여자한테 돈 털리고 쪽팔리니까 투자 이민 사기당했다고 둘러대신 건 아니죠? 뭐? 이놈의 인간이 그년이 누구야? 말하라고! 얘 애미야, 너 지금 누굴 때리냐?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감히 네가 때려? 금쪽 같은 거 좋아하시네. 천하에 쓸데없는 하자품이지. 인간아, 너 똑바로 말해. 돈 그년한테 갖다 바친 거야? 그런 거야? 여기서 이러지들 마시고 나가서 싸우세요. 저는 그 길로 어머님과 아주버님 내외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한참 동안이나 집 밖에서 싸우던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는 주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서에 이끌려갔고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용서해달라고 간 이식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매몰차게 끊어버렸어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남편 성격 화끈하더라고요. 우리 여보 멋져요. 앞으로도 제 남편은 제가 잘 지켜야겠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